국제관계에 친구 따윈 있을 수 없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냉혹한 법칙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100조 원을 쌓아들고 온 미국과 무제한 지원을 약속한 중국이 한국이라는 의외의 복병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면 충분합니다. 세계 언론이 경악하며 이유를 묻자 사우디 왕자가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시장으로 봤고 중국은 우리를 정치적 수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반세기 전 52도의 땡볕 아래서 맺어진 목숨 건 약속, 세계를 뒤집은 그날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토마스, 이하드행 티켓 끊어놨으니까 30분 내로 공항으로 튀어와. 편집장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듯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눈을 뜬 저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메시지 300개, 화면을 가득 채운 속보 알람들은 하나같이 믿기 힘든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속보,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미국과 중국의 제안 모두 거절. 충격, 네옴시티 핵심 파트너로 한국 컨소시엄 지명. 월스트리트 패닉, 미국 정부의 친서도 통하지 않았다.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에디터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전 세계의 마천루와 거대 도시들이 어떻게 돈과 로비로 세워지는지 뼈저리게 목격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단언했습니다. 이건 오보다. 아니면 사우디 왕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딜을 하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쇼라고요. 미국 백텔사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30조 원 규모의 선투자와 최신 인공지능 도시 설계 기술 이전, 여기에 미 국무부의 안보 보장까지 더해진 패키지였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떴습니다. 무제한 차관 제공과 5G 통신망 무료 구축을 약속했죠. 그런데 한국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이 제시한 금액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술 이전, 안보 보장, 그런 건 애초에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2배 차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체급이 다른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사우디가 더위 먹은 게 분명해. 리야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섭씨 45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 발표 현장이라면 미국이나 유럽의 로비스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거만하게 앉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마주친 미국 협상단 대표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100조를 거절했다니까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한국이랑 하겠답니다. 이유요? 저도 모릅니다. 왕세자가 직접 결정했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중국 대표단 역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족들에게 선물한 벤틀리가 몇 대인데 한국은 뭘 줬다는 거야? 기껏해야 인삼이나 줬겠지. 이게 말이 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리고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자 왕세자의 최측근인 하림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했습니다. 친애하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파트너 여러분. 하림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옴시티 더 라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그릇을 가장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빚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훌륭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왜요? 라는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장관님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입니까? 하림 장관은 미동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경제적 결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신뢰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신뢰요? 고작 신뢰 때문에 100조 원의 투자와 최첨단 기술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뢰니 우정이니 하는 말은 계약서, 도장이 마르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65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두고 신뢰를 운운하다니요. 하림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토마스 기자님, 당신들은 우리가 모래 위에 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최고의 콘크리트와 최고의 유리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컨소시엄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묘하게 덤덤했습니다. 환호작약하는 승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온 순례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마음을 지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늘을 나누어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늘? 마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브리핑이 아니라 무슨 종교 행사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혼란에 빠진 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저는 하림 장관의 수행원을 붙잡았습니다. 20년 전 두바이 취재 때 안면을 터둔 사이였습니다. 압둘 잠깐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늘이라니? 한국이 40년 전에 뭘 했다는 거야? 그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사우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잖아. 압둘이 주위를 살피더니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토마스, 자네는 항상 증거를 원하지. 이게 그 증거야. 왕세자 전하께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100조 원을 포기하셨네. 사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사진 우측 하단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박혀 있었습니다. 1979년 8월 14일.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 펜으로 적어놓은 온도가 보였습니다. 52도. 사진 속에는 우통을 벗은 채 땀에 젖어 웃고 있는 동양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낡아 빠진 군용 텐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작 이 사진 한 장이요? 사막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진은 수천 장도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의 왕세자는 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자세히 보게 토마스. 그 텐트 안에 누가 있는지. 압둘의 말에 저는 사진을 눈앞까지 가져갔습니다. 텐트의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랍 전통 복장을 한 젊은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밖 땡볕 아래에는 순간 제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텐트 밖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리자가 셔츠 차림으로 서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텐트 안에 누군가를 지키려는 듯이. 자신은 52도의 태양에 타들어가면서도 누군가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려는 듯이. 이 텐트 안에 누워있는 청년. 누군지 알겠나? 압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 왕세자, 빈살만의 삼촌이시네. 1979년 그날 주베이 항만 건설 현장에서 쓰러지셨던 분이지. 왕세자 전하께서 어린 시절 이분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하더군.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건설 현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우디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렬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건 자네가 직접 찾아보게.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 그날 한국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 그건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엄이었네. 압둘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1979년 8월 14일. 52도의 지옥 같은 더위. 미국은 거절당했습니다. 중국은 외면당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선택받았습니다. 벤틀리도 100조 원의 투자금도 이기지 못한 이 낡은 사진 속의 진실. 도대체 40여 년 전 그날 50도의 열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한 걸까요? 텐트 하나와 물 한 잔이 어떻게 반세기를 건너뛰어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결정이 된 걸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 기자 인생 25년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당장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목적지는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곳. 사막의 무덤이라 불리던 곳이자 사진 속의 배경. 주베일로 향해야 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주베일까지는 400km.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4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끝없는 모래와 아지랑이뿐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은 찜통이었어요. 이 정도 더위에 40여 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주베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산업도시가 솟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초대형 항만에는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정말 40여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다고요? 렌터카 회사에서 소개해준 현지 가이드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이 지역 토박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와 바위, 그리고 뜨거운 바람뿐이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사막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막의 무덤이요? 네. 이곳에서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열사병으로요. 카림이 차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항만 있죠? 저게 주베일 산업항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건설을 시작했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에서도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어땠습니까? 카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우면 쉬었어요. 당연한 거죠. 50도가 넘는 날씨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고 인도 노동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카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났습니다. 동료가 쓰러지면 다른 한국인이 그를 부축해서 그늘로 데려갔어요. 물을 먹이고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굶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는 돈이 한국에서 버는 돈의 10배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죽어도 일해야 했던 겁니다. 차가 항만 근처에 멈췄습니다. 카림이 저를 데리고 해안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로 오래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1970년대에 지어진 노동자 숙소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던 곳이에요. 한국인들도 저기서 살았습니다. 건물에 가까이 가보니 벽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대한민국 현대건설 주베일 항만공사단. 40년이 넘은 글씨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림 씨, 제가 찾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압둘에게 받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카림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카림이 사진 속 텐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텐트 알아요. 현장 관리자용 텐트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텐트가 몇 개 없었어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냥 하늘 아래서 잤습니다. 텐트는 관리 자금만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텐트 안에 아랍인이 있고 밖에 한국인이 서 있네요.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반대여야 합니다. 아랍인이 밖에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안에 있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요. 그가 사진 속 한국인을 가리켰습니다. 셔츠 차림에 땀에 젖은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남자. 이 한국인이 자기 텐트를 아랍인에게 내준 겁니다. 자기는 52도 땡볕에 서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카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는 건 알아요. 사우디 왕실에서 이 사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왕실에서요? 네. 몇 년 전에 왕실 관계자들이 이곳에 왔었어요. 이 건물도 둘러보고 옛날 기록도 찾아갔습니다. 무언가를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실마리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 왕실 관계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이름은 들었습니다. 파이살 왕자라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파이살 왕자, 네옴시티,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왕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카림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족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파이살 왕자가 가끔 이곳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은인의 흔적을 찾으러요. 은인이요? 카림이 사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텐트 안에 누워있는 젊은 아랍인 청년. 이 사진 속 청년 말입니다. 파이살 왕자의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습니다. 압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 왕세자, 빈 살만의 삼촌이자 파이살 왕자의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진 속 청년이 파이살 왕자의 아버지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1979년 8월 14일. 52도. 텐트 안에 쓰러진 왕족 청년. 그리고 그를 지키며 땡볕에 서 있는 한국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왕족이 쓰러졌고 왜 한국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카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파이살 왕자는 알 거예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파이살 왕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사우디 왕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거절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취재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윤서연 참사관이었습니다. 밀러 기자님, 파이살 왕자께서 만나시겠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왕자님께서 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에 대해 알고 계시더군요. 그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오후 3시, 네옴시티 현장 사무소에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베일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이 하늘 아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0조 원을 거절하게 만든 낡은 사진 한 장.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네옴시티 현장은 주베일에서 북서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아가야 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홍해의 연안을 따라 펼쳐진 거대한 공사 현장.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땅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더 라인입니다. 조종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사막 한가운데 길이 170km의 거대한 직선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폭 200m 높이 500m의 초고층 건물이 일자로 뻗어나가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니 한국 대사관의 윤서연 참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밀러 기자님 오셨군요. 파이살 왕자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면담이 잡힌 겁니까? 왕족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윤 참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께서 그 사진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누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전통 아랍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서울 사투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한국어를 하시는군요. 파이살 왕자가 웃었습니다. 10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거든요. 유언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라고요. 그래야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벽면에는 네옴시티 조감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사우디 정부 관계자에게 받았습니다. 하림 장관의 수행원이었습니다. 압둘이군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 우리 가문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사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침대 옆에 두셨죠.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파이살 왕자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왕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왕족이었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분이었죠.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주베일 현장에 가신 건가요? 네. 당시 주베일 항만 공사는 사우디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왔어요. 아버지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이 8월 14일이었습니다.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간 날이었어요. 수행원들이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직접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쓰러지신 건가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행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족이 쓰러졌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문책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살 왕자가 사진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그가 사진 속 셔츠 차림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입니다. 현대건설의 현장 관리자였어요. 그분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텐트로 모셨어요. 자기 텐트를요? 네. 당시 현장에서 텐트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관리자금만 쓸 수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유일한 그늘을 아버지에게 내준 겁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텐트 안에 누워있는 젊은 왕족, 그리고 텐트 밖 52도의 땡볕에 서 있는 한국인. 그런데 왜 이분은 밖에 서 있는 겁니까? 텐트 안에 같이 들어가면 될 텐데요. 파이살 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를 평생 사로잡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6시간 동안 밖에 서 계셨어요. 52도 땡볕에서요. 물도 안 마시고 그늘도 없이 그냥 서서 텐트 입구를 지키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똑같이 물으셨대요. 왜 그러셨냐고요? 파이살 왕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버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뒤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왕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왕자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파이살 왕자가 일어섰습니다. 밀러 기자님, 내일 다시 만나시죠. 제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 가지만 먼저 알려주시죠. 그 한국인의 이름이 뭡니까? 파이살 왕자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정호, 현대건설 주베일 항만공사단 현장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분이 왜 52도 땡볕에서 6시간을 버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면 100조 원이 왜 거절당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정호.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52도의 사막에서 왕족을 구한 한국인. 그가 그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네옴시티 현장 근처 호텔로 돌아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파이살 왕자가 직접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왕자의 차를 타고 해안가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홍해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왕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1979년 사우디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파이살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석유값이 치솟으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도로도 없고 항만도 없고 산업시설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건설붐이 일어난 거군요. 네, 전 세계에서 건설 회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도요.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사우디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런 나라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우디로 왔습니다. 힘들었겠군요. 파이살 왕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왕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현장의 기온은 한낮에 50도를 넘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이요. 휴식은요? 점심시간에 30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30분 동안 그늘을 찾아야 했는데 텐트는 관리자들만 쓸 수 있었어요. 일반 노동자들은 트럭 밑에 들어가거나 그냥 땡볕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매일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으로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환경에서 일하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일주일 만에 파업에 들어갔고 인도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요. 파이살 왕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놀라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파업을 안 했어요. 왜요?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건설사들은 엄격한 계약 조건에 묶여 있었어요. 노동자가 파업하거나 도망치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회사가 망해요. 회사가 망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틴 겁니까? 버틴 게 아닙니다. 이겨낸 겁니다. 왕자가 테이블 위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쓰러지면 일어났다고요. 동료가 쓰러지면 다른 한국인이 달려가서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혔어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아버지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직접 보러 가신 겁니다.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파이살 왕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979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왕족이 더위를 피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신 거군요. 네. 오전 11시쯤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처음 본 광경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일하고 있었어요. 몸에서 땀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타 있었습니다. 왕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중 한 그룹을 유심히 보셨대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달랐어요. 아무리 더워도 우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폈어요. 누군가 비틀거리면 옆에 있던 동료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왜 우통을 안 벗었을까요? 나중에 알았대요. 한국에서는 윗사람 앞에서 우통을 벗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52도 날씨에도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하고요. 파이살 왕자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모래 위에 쓰러지셨대요. 수행원들은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족이 쓰러졌으니까요. 당시 사우디에서 왕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했어요. 자칫하면 큰 문책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은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요, 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움직인 사람이요. 한국인이었습니다. 사진 속 셔츠 차림의 남자, 박정호. 그분이 아버지께 달려오셨습니다. 주변 상황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왕족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텐트로 옮긴 거군요. 네. 그분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자기 텐트로 모셨습니다. 그 텐트가 이 사진에 나온 텐트예요. 현장 관리자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그늘이었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군용 텐트. 52도 사막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늘. 왜 자기 텐트를 내줬을까요? 왕족인지도 몰랐다면서요. 파이살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품고 계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왕자가 일어섰습니다. 잠깐 산책하시죠.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을 때 본 광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홍해의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셨을 때 가장 먼저 보신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텐트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이요. 그분은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6시간 동안 텐트 밖에 서 계셨어요. 왜요? 같이 텐트 안에 들어가면 됐을 텐데요. 파이살 왕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물으신 질문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건 텐트 천장이었대요. 낡은 군용 텐트였죠. 캔버스 천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물 떨어지는 소리요? 나중에 알았대요. 텐트 밖에 서 있던 그분의 땀이 모래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다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렸을 때 텐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역광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셔츠를 입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대요. 그 사람이 미동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병처럼요. 박정호 씨였군요. 네. 아버지께서 일어나려고 하시니까 그분이 급히 들어오셨대요.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죠. 아랍어를 못하셨으니까 영어로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대요. 왜요? 파이살 왕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의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대요. 땀으로요. 정장 재킷은 벗어서 아버지 머리 밑에 베개처럼 놓여 있었고 셔츠는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대요. 얼굴은 햇볕에 벌겋게 익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서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물으셨대요. 얼마나 서 계셨냐고요. 그분이 시계를 보시더니 대답하셨대요. 6시간쯤 됐다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2도 땡볕에서 6시간이요? 네. 물도 안 드시고 그늘도 없이 그냥 서 계셨대요.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죠. 왜 안에 안 들어오셨냐고 물으셨대요. 텐트 안에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파이살 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버지를 평생 사로잡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왕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텐트가 좁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그늘이 반으로 줄어요. 손님이 계신데 제가 그늘을 나눠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이요? 아버지가 손님이었습니까? 그분한테는 그랬던 거죠. 자기 텐트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손님이었던 겁니다. 왕족인지 노동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파이살 왕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물으셨대요. 왜 저를 구해주셨느냐고요?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 않느냐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쓰러졌으니까요.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거면 됐다고요? 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요. 왕족이든 거지든 쓰러진 사람은 똑같다고요. 파이살 왕자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평생 왕족으로 사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봤어요. 왕족이니까요. 뭔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인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도왔을 뿐이에요. 왕자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 가지를 더 물으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하는데 왜 당신만 달려왔느냐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다들 당황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다리가 그쪽으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쓰러진 사람 쪽으로만 움직였어요. 몸이 먼저 간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몸이 먼저 갔다고요. 네. 그분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뛰고 있었대요.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사람이 쓰러지면 달려가는 게 그분한테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거였어요. 파이살 왕자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물으셨대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느냐고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왜 버티느냐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족이 기다리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한국에 아내와 아이 셋이 있는데 여기서 버는 돈을 보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아이들이 굶는다고요. 그래서 절대 쓰러질 수 없다고 하셨대요. 파이살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으셨대요. 그런데 왜 나를 구했느냐고요? 나를 구하느라 당신이 쓰러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웃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면 되죠. 저는 많이 쓰러져 봤어요. 그때마다 동료들이 일으켜 세워줬고요. 오늘은 제가 당신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내일은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겠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셨대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왕족한테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했어요. 돈이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도운 거예요. 파이살 왕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셨대요. 부끄러움이요? 네. 자기는 평생 받기만 했거든요. 왕족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가졌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런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준 적이 없었대요. 항상 계산이 있었죠. 이걸 주면 저걸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요. 왕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는 달랐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늘을 나눠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달으셨대요. 진짜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한국인이요. 돈은 없었지만 나눠줄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돈은 많았지만 나눠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셨대요. 평생 처음 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이름을 물으셨대요. 그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적어주셨대요. 한글로요. 아버지는 한글을 못 읽으셨으니까 영어로도 적어주셨고요. 박정호. 네. 그리고 옆에 현대건설이라고 적으셨대요. 아버지께서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약속하셨대요. 무슨 약속이요?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당신이 나눠준 그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파이살 왕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이건 그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아랍어 메모죠. 종이에는 아랍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당신의 그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왕자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아버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대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막에서는 그늘을 나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이라고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그늘을 나누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늘을 나눠줄 거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대요. 뭔데요? 은혜 같은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이거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누군가 쓰러지면 그때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파이살 왕자가 멈춰섰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셨대요.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젠가 이 빚을 갚아라. 그분의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늘이 되어줘라. 그분이 말한 대로 누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를 한국에 준 겁니까? 파이살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저는 왕세자 전하에게 전해드렸거든요. 우리 가문의 비밀이자 빚이었습니다. 100조 원을 포기할 정도의 빚입니까? 밀러 기자님. 왕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0조 원이 대단한 돈입니까? 우리 가문에겐 그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예예요. 빚을 갚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동안 숫자만 믿어왔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정호 씨요. 파이살 왕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40여 년이 넘었으니까요. 쉽지 않아요. 살아계신 겁니까? 확인 중입니다. 한국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어요. 꼭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왕자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찾으면 이렇게 전해달라고요.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눠준 그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 그늘을 돌려드릴 겁니다. 사막에서 그늘을 나눈 당신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52도의 사막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늘을 나눠준 한국인. 그 작은 행동이 40여 년을 건너뛰어 100조 원짜리 결정을 바꿨습니다. 기사로 쓰셔도 됩니다. 파이살 왕자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100조 원보다 강력한 게 있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겠습니다. 반드시요. 서울로 돌아온 건 리아드를 떠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정호라는 사람을 직접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수소문한 끝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살아계셨습니다. 87세의 나이로 경남 거제도에서 살고 계셨어요. 거제도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사우디의 사막과는 정반대였어요. 이렇게 다른 두 세계가 40여 년 전 한 장의 사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집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소박한 단층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오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라면서요? 목소리가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네, 토마스 밀러라고 합니다. 1979년 사우디 이야기를 여쭤보러 왔습니다. 박정호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우디라. 오래된 이야기네요. 들어오시죠.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박정호 씨가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박정호 씨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사우디, 리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중동 곳곳의 건설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40년 동안 중동에서 일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차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다른 회사로 옮겼죠. 중동 건설 현장이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힘드셨겠습니다. 박정호 씨가 웃으셨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덕분에 애들 셋 다 대학 보내고 이 집도 샀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압둘에게 받은 그 낡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아시겠습니까? 박정호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사우디 왕실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진 속 청년이 파이살 왕자의 아버지래요. 박정호 씨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계셨구나. 그 청년이. 아, 돌아가셨다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계세요. 아들이 있구나. 박정호 씨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이 1979년 8월 14일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죠.
52도였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청년을 구하셨습니까? 박정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니까요. 그거면 됐어요. 파이살 왕자에게 들은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왕족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달려간 거예요. 옆에 있던 아랍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일단 살려야 했으니까요. 자기 텐트를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텐트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그늘이었거든요. 그 청년을 거기 눕히고 물을 먹였죠. 그런데 왜 밖에 서 계셨습니까? 같이 들어가시면 됐을 텐데요. 박정호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텐트가 좁았어요. 2명이 들어가면 그늘이 반으로 줄어요. 그 청년은 열사병에 걸린 환자였어요. 환자한테 그늘을 온전히 줘야죠. 하지만 선생님도 쓰러질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쩌겠어요. 누군가는 밖에 서야 하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시간 동안 서 계셨다면서요. 그 정도 됐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청년이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왜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박정호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요. 그가 다시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깨어났을 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랍어를 못하니까 영어로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할 거 없다고요. 사막에서는 그늘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파이살 왕자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분의 아버지 인생을 바꿨다고요. 박정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누구요? 그 청년의 아들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담당자예요. 아들이라고요? 박정호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아들까지 두셨구나. 아, 돌아가셨다고 했지. 저는 파이살 왕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사진을 간직했다는 것. 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이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는 것. 박정호 씨가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빚이라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10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박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선생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파이살 왕자의 영상 메시지가 떴습니다. 왕자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선생님, 저는 파이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평생 선생님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왕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눠준 그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 그늘을 돌려드릴 겁니다. 사막에서 그늘을 나눈 당신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정호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요. 박정호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다니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오시겠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정호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 청년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만나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52도 땡볕에서 6시간을 서 계셨잖아요. 선생님이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요. 박정호 씨가 웃으셨습니다. 후회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건데 뭘 후회해요. 그리고 보세요. 40년 뒤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 늙은이 찾아와 줘서요. 집을 나서는데 박정호 씨가 불렀습니다. 기자님. 네, 기사 쓰실 거면 하나만 꼭 써주세요. 뭔데요? 박정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사우디에 간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랬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살리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때문에 한국이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쓰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기사를 썼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기사였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백조보다 강력한 것. 사막의 그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1979년 8월 14일 52도의 사막에서 한 한국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늘을 나눴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도왔을 뿐입니다. 40여 년 뒤 그 작은 행동이 100조 원짜리 결정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거절당했고 중국이 외면당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선택받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계약서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쓰는 겁니다. 박정호라는 한 사람이 40여 년 전에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3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토마스, 방금 읽었어. 어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내 기사를 봤어. 이번이 최고야. 일면 톱으로 간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가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전 세계가 박정호라는 87세 한국인 노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한국에서 열린 한국 사우디 경제협력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파이살 왕자와 박정호 씨가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87세의 노인이 왕자의 손을 잡는데 그 모습이 40여 년 전 사진 속 젊은 청년의 아들을 만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정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기사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뭔가요? 박정호 씨가 웃으셨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사우디에 간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살리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엔 그렇게 쓰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처럼 묵묵히 일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살리는 사람들이요. 25년 기자 생활에서 저는 세상을 잘못 봐왔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52도의 사막에서 그늘을 나눈 한 사람. 그 작은 행동이 40여 년을 건너뛰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앞세우는 나라. 계약서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 사람이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는 나라.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100조 원은 언젠가 다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늘을 나눈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사막의 그늘, 백조보다 강력한 것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여 년 전 52도의 사막에서 한 한국인이 나눠준 그늘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 석 자가 100조 원을 이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 사막에서 묵묵히 일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우리는 그늘을 나눕니다를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